자,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는 여러분들과 복습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범위 46쪽부터 90쪽까지. 원래 나눠드린 복습지에는 89쪽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89쪽이나 90쪽까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봅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밑에 해설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크게 두 가지 자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중심 자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가장 핵심은 어떤 근대 이후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인간은 자연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이익을 얻고 개발하고 극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누가 제일 먼저 깃발을 꽂았는지, 에베레스트를 다 정복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또 자연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뭘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얘네의 자연관의 특징은요, 자연을 인간과 구분해서 인간은 자연과 다르게 이렇게 자연 밖에서 자연을 보고 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두 개를 나누어 본다 그래서 이분법적 가치라고 하고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도구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서구 사람들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이 결국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아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을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자연이 갖추고 있는 균형과 안정을 강조해.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디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동양의 사상들은 옛날부터 자연현상을 경이롭고 또 자연은 굉장히 위대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끼를 이제 덫에 얼마나 잡혔는지 가서 봤다 이거요. 그랬더니 5마리나 잡혀 있어. 그러면 꼭 필요한 건 1마리 뿐이니까 나머지 4마리는 또 자연 상태에 또 살아가도록 놔준다는 거죠. 이런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도 전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인간에게 도구적으로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미생물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의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이 책에 46쪽을 보시면요. 이게 46쪽, 47쪽과 관련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열대림이 있던 곳에 나무를 다 불을 놓아서 없애고 그죠? 여기에다가 돈벌이가 되는 팜을 심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의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죠. 두 개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바라본다? 이것도 맞죠.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3번에 나온 것처럼 유기적 관계,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생태계를 중시하는 관점과는 다르겠죠. 자, 우리 자연관과 또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건 자,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 페이지 47쪽에 사례 2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유스미트 국립공원을 비롯해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 정책에 있어서 함부로 자연현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일으킨 불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해요. 그 다음에 유기적 관계,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분법적 관점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핵심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됐겠죠. 자, 3번.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견해이다. 다음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회 해설을 먼저 볼까요? 우리 사회의 큰 논란 중에 개발이 중요하냐, 보전이 중요하냐. 개발을 중요시하면 환경이 파괴되기 쉽고, 보존을 중요시하면 결국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주 큰 논쟁거리 중에 개발이냐 보전이냐, 특히 간석지를 간척지로 개발할 것이냐, 또 조력발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가 되게 나뉩니다. 자, 특히 간척지와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에요. 정부 대변인, 우리는 국토가 좁다.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간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공장주인, 농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부 대표적이죠. 여기서 이제까지 조개 캐고 낙지 잡아서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 환경단체는 간석지 보호를 내세운다. 자,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조력발전소의 건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부, 생존권을 이유로 간척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농부는 생존권을 이유로 간척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아니죠. 농부는 간척지 개발에 찬성하기 쉽죠. 정부 대변인은 지역의 발전을 전망하며 간척을 주장한다. 환경단체는 간석지 갯벌 보호로 간척을 반대한다. 자, 4번. 교통과 통신이 발달에 따른 변화를 잘못 설명한 건 뭐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확실히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었죠. 인공위성으로 세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앱을 얘기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버스를 놓칠 걱정이 없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다는 건 지역 간에 더 발전하는 지역과 또는 낙후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서 지역 격차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오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이 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그랬는데 사회변동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는 인류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를 몇 개 꼽는다? 3개를 꼽는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 이야기를 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가 겪은 변화, 농업혁명.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과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됐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생산 방식의 변화 때문에 가져온 변화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기계공업에 의한 변화로 바뀐 것이 바로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넘고 있는 세 번째 변화 정보혁명이라고 하는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사회를 정보혁명이라고 한다. 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사회다. 농업사회는 토지와 노동력이 많으면 부자였고 산업사회일 때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의 원천이고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사회죠. 자, 바르게 설명된 거 찾아볼까요? 2가지 큰 변화 강조했을까? 아니죠. 정착과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건 농업혁명이라고 그랬죠. 기술과 자본이 부의 원천인 사회, 산업사회다. 제4의 물결 아니죠. 정보혁명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자, 도시화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도시화 다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하는데 도시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집심 안으로 몰리는 거.
그죠? 어떤 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건 바깥으로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집심, 안에서 멀어지는 거 이심. 대부분 주택가는 한 도시의 외곽에 있다 그랬죠. 집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에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그렇다. 자, 핵심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됐어요. 초기에는 천천히 완만하게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가속화 단계를 거치고 가속화가 지나면 이제 인구가 느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정체 현상이다. 어떤 도시의 도시화든지 간에 대부분 알파벳에 무슨 자를 늘려놓은 것 같다? S자형 모양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완만하고 가속화 단계, 정체. 그래서 유턴이라고 하는 거 돌아서 다시 시골로 가든지 다른 도시로 간다 이거예요. 자, 도심. 우리 명동으로 따졌죠. 인구가 상주인구 별로 없는 거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교통의 요지에 발달하는데 강남, 영등포, 신촌, 잠실 등에 해당한다. 위성도시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도시 밖에서 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들이 생긴다 이거.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교통의 요지에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상업과 업무 등은 집심 현상이, 학교와 주택 등은 이심 현상이 나타난다. 도심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가 비어버린다 이거예요. 도시화는 초기에는 빠르게 진행되며 중간에 가속화 단계, 후기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서 T자 모양 잘못됐죠? 초기에 빠르다는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위성도시는 분당, 일산, 의정부 등의 도시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들이다. 자, 정보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세계의 물결에 해당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화가 도래되게 되었는데 중요한 용어 한번 봅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GPS, 지오그래픽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종 지리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요. 저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해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GIS라고 합니다.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실제 많이 활용하고 점점 발전하는 거 GIS겠죠. 책은 76쪽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또 정보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모습들 한번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어, 8번이 뭐였죠? 8번이 사회용어의 풀인 것 같아요. 사회용어의 풀이 한번 봅니다. 자, 교통로가 너무 발달해서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대도시가 흡수하는 거 뭐라고? 빨대처럼 쪽쪽 빨아먹는다. 그래서 불균형이 심화된다 그랬죠. 자, 전자민주주의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영역이 커지고 인구가 많아서 대표를 뽑아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접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야?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보세요. 자, SNS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PC 통신 등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대량 정보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공간을 우리가 가상공간, 이런 공간을 사이버 공간,
자, 사물을 이용한 인터넷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서 원격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다. 자, 우리 책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제어할 수 있다 이거. 가스를 잠그고 에너지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고 택배 기사가 왔을 때 문 열어주고 세탁기를 돌리고 에어컨 보고 그죠? 온도를 조절하고 홈 CCTV 이런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걸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자, 지역조사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지역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거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조사 계획 뭘 할지 하고 실내조사와 야외조사 중에 뭐 먼저 알아? 실내조사. 실내조사가 어디 안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지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는 걸 실내조사. 그죠? 가서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고 실측도 해보고 면담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이걸 야외조사라고 한다. 자, 야외조사는 관찰, 촬영, 실측, 면담, 설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공간 범위이다. 지리조사 수집은 야외조사 후 실내조사? 이게 잘못됐죠? 인터넷이나 통계자료가 실내조사. 결국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역이다. 자, 실내조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실내조사, 면담. 아니죠? 그죠? 도서관에서 논문 찾아보거나 인터넷, 문헌 검색, 인공성의 영상자료 이런 거 다 실내조사다. 얘는 야외조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자, 책이 55쪽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꼭 중요한 거 중심으로 봐요. 몬트리올 유정서는 오존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모임이고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 유정서는 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무슨 가스를 감축해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존층 파괴 주관식 관련된 건데 오존층 파괴 이렇게 보세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가지금 오존주의보가 내려. 그러면 실제 오존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오존이 아주 높은 성층권, 대기권 밖에 있는데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렌지색 막을 만들어서 뭐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비어버린 데를 오존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일으킨다 이거야.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오존이다. 오존은 오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일지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일지대. 자, 특히 사하라 사막 근처, 그죠? 사하라 사막 근처에 여기가 사일지대인데 인간들이 지나친 경작과 또 너무 가뭄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는 초원지대였는데 어떻게 됐다 이거야? 사막이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우리 자연관에 대해서 배웠던 거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이 있다.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한다. 유기적 관계 중시한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런 걸 무슨 자연관이냐? 그럼 뭐라고? 무슨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다. 자,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 한번 볼게요. 정보와 사회 특징, 가상공간에서 가상공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다. 자, 뭐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 댓글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쉽냐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특성을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라이트라고 하는 게 권리, 그래서 철저한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카피라이트 운동이라고 하고, 정보나 지식을 함께 공유하자는 운동, 라이트가 권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른쪽의 반대 뭐예요? 레프트. 정보의 공유,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거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코로나가 심해져 다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또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이미 출제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며칠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이런 온라인 수업과 좀 더 친숙해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사회 공부도 조금 더 진일보하고 1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던 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